사실 오늘 이제 부동산과 주식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두 가지 자산 시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물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한국의 이렇게 편중된 부동산 자산과 그리고 주식 시장의 뭐랄까요? 이렇게 상승을 만드는데 이 두 가지 자산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목도 이 두 자산의 공존과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로 막 부동산을 팔게 하고 주식을 사게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시하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건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자산시장에 한국의 가계의 자산의 구성을 바꾸고 또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할 건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 꼭 인센티브를 하나씩 드리거든요. 전 원래 주식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씩 찍어드리는데 근데 여러분은 주식 투자, 종목 투자를 못 하시니까 오늘은 그 종목 찍어드리는 건 몰래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주식시장의 최근 흐름인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섰는데 왜 오르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프를 보시면 경사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많이 올랐냐?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증권이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건설, 기계장비 이런 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증권이라는 거에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증권주가 오른 이유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선반영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 특히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제일 먼저 누가 갖기 시작했냐면 개인들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나 그리고 저평가된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개인은 안타깝지만 변동성이 큰 투자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대감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장의 기대감은 높지만 그 기대감이 근원을 좀 살펴보면 변동성이 큰 기대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어쩌면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승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 물론 여러분들이 통과시킨 그런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작용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좀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특히 3월부터 이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인데요. 3월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엔 수억 원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한번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강남 지역에 실제로 아파트를 어떻게 샀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3월부터 대표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강남에 60억짜리 집을 사는데 27억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담자이 27억 원 사는데 거의 부채 비율이 54%고요. 강남구의 역삼 아이파크를 사는데 60% 이상의 대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을까요? 집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높았으니까 당연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무리하게 집을 산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도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뭐다? 사실은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산시장의 단기 변동의 가장 핵심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보시는 거는 뭐냐면 강남 아파트의 매도 물량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느냐. 잘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은 2025년 3월부터 매물의 양이 급감하기 시작해요. 왜 집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안 팔기로 결심했을까요? 당연히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팔려는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한국의 부동산은 근원적인 그런 구조적인 불안 요인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가격이 2023년도에 가격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 즉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유입시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정책 자금이고 거의 이게 한 3년간 100조 원이 넘는 정책 자금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가계 대출도 증가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일종의 부양을 한 거죠. 그런 어떤 유동성이 계속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었던 구조적인 불안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서울시와 그리고 정부가 뭐냐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해줍니다.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20년 된 아파트가 거의 40% 이상을 갖고 이상인데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매물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는 요 옆에 있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인데요. 시범 아파트의 전체 매물량이 120건이 넘었는데요. 재건축을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7건입니다. 살 수 있는 물건이 7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은 증가하는데 팔려는 사람들은 줄고 팔려는 사람들이 왜 줄었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재건축 해준다니까. 그러면서 매물을 저렇게 줄이면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는 요건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이 이겁니다. 결국엔 이겁니다. 한국의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기대감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유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대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자산 시장의 이 기대감에 특히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쩌면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반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의 진짜 변동을 만들려면 이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냐면 예상치 못해야 되고요. 시점이. 그리고 과거에 없고 새로운 정책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자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어요. 27일 날 발표하는데 시행 시기가 갑자기 28일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은행도 안 여는데 대출 규제를 28일부터 합니다. 토요일부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대표적인 정책이 대출의 총량을 6억 원으로 일종의 상한으로 규제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냥 대출이 빵입니다. 이런 정책은 과거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든지 방향성을 제시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느냐를 항상 반문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는가, 아니면 과거에 없던 정책이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수많은 정책들, 특히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정책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다 예상하는 시점에. 그리고 과거에 있던 정책들을 계속 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정책을 놀랄만하게 잘 쓰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경제 정책이나 자산 정책을 쓸 때 쉽게 말해서 펀드 매니저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계속 그리고 자산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하는 건데 결국에는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거든요. 그 피드백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조성할 건가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이런 기대감인데 이런 기대감을 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법에도 그런 그림을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진짜 옳은 이런 자산시장의 변화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국의 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거의 부동산에 집중된 75%가 평균적으로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고요.
금융자산이 25%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을 사라.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사람의 기대감을 바꾸고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근원적으로 저희가 세대별로 이 자산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별로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 결론 사항을 한 4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의 연령별 자산 구조를 보면 이런 약점이, 그러니까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고령 인구가 과도하게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65세 이상, 평균 나이가 74세 정도 되는데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장년층이 부동산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가장 내 집이 필요한 그런 세대가 내 집을 가장 적게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주 소비 계층이 어디입니까? 30, 40대가 주 소비 계층인데 이 세대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집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하거나 아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부동산 비중과 똑같이 이 고령층이 너무 금융자산이 적다는 거죠. 이런 세대 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자산 시장의 안정과 그리고 성장을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의 같은 방향을 통해서는 이런 주체들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사실은 요구사항을 한번 보자는 거죠. 30, 40대가 가장 원하는 건 사실은 주택입니다. 내 집이죠.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걸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정부들은 무주택자한테 그리고 청년 세대한테 대출을 많이 해줄게 라고 문제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대출이 또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가 소비가 또 위축되고 되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거죠. 60세 이상 고령 세대를 한번 볼게요. 고령 세대는 가장 필요한 게 현금입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점은 부동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또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소비는 줄 수밖에 없는, 이게 계속 누적됐고 가장 증폭된 게 바로 전 정부 때 벌어진 현상이죠.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소비는 위축되는, 이 부분을 타개해야 경제도 성장하고 자산시장도 변화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극명하게 문제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30, 40대가 원하는 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대출을 조금 일으켜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 이거죠. 그럼 60세 이상은 뭡니까? 내 부동산 자산이 쉽게 말해서 올라서 난 이걸 팔아서 금융자산을 마련해서 소비를 쓸 수 있게 해달라. 사실은 이렇게 문제 해결을 되는데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뭐냐면 한쪽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또 한쪽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돼.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요. 30, 40대는 일단 소득이 많죠. 그리고 노동을 계속 해나가는 상황이니까 소득이 높은 게 사실 장점이고요. 반면에 이 고령 세대가 가장 큰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요. 놀랄만한 게 뭐냐면 부채 비율이 적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 부채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빚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지점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0, 40대한테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60대 이상에는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제시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제시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한국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그러면 어떻게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가계부채를
필요한 사람한테, 즉 부채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건 기대출자한테 상환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대출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다 사놓고, 쉽게 말해서 사놓고 있는데, 그 대출을 지금의 대출 일종의 규제라든가 이걸 적용해서 만기를 상환할 때나 아니면 이자율을 낮출 때 적용해서 이걸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을 팔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아까처럼 매물은 증가하고, 그리고 부채는 분채는 갖게 되니까 줄게 되겠죠.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그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부동산을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총량, 부채 총량은 증가하지 않고 세대별로 일종의 부채의 구제 조정,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이전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대출을 해주고, 그동안 대출을 많이 해준 사람한테는 걷어들이자는 겁니다. 저는 가능한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용기가 사실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되게 심할 테니까. 두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완충 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다 파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시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 주택지분 공유제도입니다.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48%가 자기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누군가 전세권자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 방법은 뭐냐면 지금 집 투자로 갖고 있는 임대인, 그러니까 고령 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30, 40대가 실제로 실거주용으로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를 시키는데 둘이 지분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일부 유동화하는 장점이 있고, 임차인은 뭐냐면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고 내가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이거는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법률이라든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결국에는 임차인들이 하는 제도, 그리고 매각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죠. 그냥 집을 파는 거예요. 아니면 전월세를 사는 건데 그 중간의 과정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 세대는 자연스럽게 내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유동화시키고, 그리고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내 집 마련에 조금 반발자국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30, 40대를 위한 방식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국토가 한정돼 정이고 수도권의 인구가 막 밀집하고 있는데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이 보유한 주택이라든지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LH는 왜 신도시를 개발해서 그렇게 토지 수용을 다 한 다음에 토지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설사한테 맡깁니다. 건설사한테 팔거든요. 그러면 건설사는 언제 분양을 할까요? 돈이 될 때 분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의도한 만큼 주택 공급도 안 이루어지고 사실은 민간 시장에 다시 주택 공급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이, 특히 공급 시장이 약탈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택 공급을 공공의 역할을 크게 늘리자는 겁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공공이 그동안 임대주택만 했는데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토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를 일반 건설사한테 분양해서 일반 건설사가 거기에서 분양 사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런 비중을 줄이고 공공 비중을 늘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토지를 조성해서 토지를 수용했는데 그 돈이 없다는 거죠. 계속 유지할. 그래서 그 돈을 확보할 수가 있으면 계속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을 정부가 보유하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도 하고 매각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돈을 이런 자금 조달 방식으로 해서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마련하는 거예요. 즉 문제점은 뭐냐면 공공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마련해 보자. 토지주택은행을 통해서 국민리츠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주면 시장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엄청나게 줍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120건이 넘는 매물에서 갑자기 7건을 줍니다. 왜냐하면 재건축해 주는데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건축을 규제 완화를 전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강남만 됩니다. 강북이나 신도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사가 돈 되는 곳만 분양하고 사업을 할 테니까. 그리고 돈이 그쪽으로 집중될 테니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에서 돈을 대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아니라 펀딩이라든지 리트라든지 어떤 기금을 이용해서 재건축하는데 돈을 대줍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사업성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사업성이 좋은 것도 될 수 있는데 그 방식을 혼합해서 되는 거예요. 혼합해서 하자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남의 반포의 재건축과 그리고 노원구의 재건축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은 꼬리표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원을 결국엔 펀딩을 하면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은 수익성이 엄청 높고 노원구는 수익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자금을 통해서 사업의 진척도 빠를 뿐만 아니라 충분히 공정성도 그리고 공공성도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국가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주택의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의 문제인데 이 자금을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조달하고 그러면 충분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 자산시장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몇 지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몇 가지 좀 제시해 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른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가 좋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자산의 분위별로 주식을 갖고 있는 평균 금액이거든요. 자산 5분위가 평균적으로 7,700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분위는 66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4천이 가고 5천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주식시장 상승만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401K를 통해서 중산층을 늘린 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중산층이 많아지고 경제가 탄탄하게 된 건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주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주식시장 상승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시경제상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경제현상 중에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의 빚이 이렇게 많은 상황, 대출이 많은 상황 속에서 가게나 기업이 대출을 줄인다고 하면 소비와 그리고 대출이 많은 상황 속에서 자산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면 소비와 그리고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지 저는 고민할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이소가 장사가 굉장히 많이 잘 되죠. 다이소가 잘 되죠. 이번에
지원금도 사실 다이소가 적용이 되는데요. 잘 보시면 다이소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대차대조표 불황의 시대를 예비하는 일종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가 크게 침체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전 이런 문제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제 금융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경제와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자꾸 혼동해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경제와 경제 활동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경제 활동은 뭐냐면 생산과 소비와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경제는 뭐냐면 환율과 뭐 GDP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경제와 경제 활동은 엄연히 다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지난해 본 대학 수학유형 문제제의 경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 경제냐 시장 경제냐. 자, 6번 문제를 볼까요? 환율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 교육이지 경제 활동 교육이 아니에요. 이걸 배워서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학생들이 뭐냐면 부총리가 되려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국민들이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 교육을, 금융 교육을 어떤가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earning income, 돈을 어떻게 벌지? 두 번째는 buying goods and services, 어떻게 물건을 사지? 소비에 대해서 교육을 배워요. saving, 저축은 어떻게 하지? using credit,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출을 어떻게 잘 일으키지? 사실 이런 교육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단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이라든가 연령별 교육을 통해서 경제활동 교육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파이낸셜 인베스팅에서 어떻게 채권이나 어떻게 주식 투자하고 어떻게 부동산을 잘할 수 있지? 이런 교육들을 실제로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해서 근원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 이런 어떤 경제활동에 대한 교육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임기 5년 대 5천 내 간다면 이런 지수가 그려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사실은 굉장히 그래프가 가파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상승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평가가 해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PB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한국이 이제 올라서 1배, 0.9배에서 1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만 해소돼도 한 1.2배, 지수가 한 33% 해소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평가된 회사들의 일종의 PBR이 저평가가 해소되면 지수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서 전 한국의 주식들이 충분히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 그중에서 전 핵심이 중국이라고 봐요. 그래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하시는 일들이 어쩌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세 번째는 저는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비중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0년 동안 한국 주식 비중이 똑같아요. 이런 연기금은 없습니다. 왜 한국 주식을 안 삽니까? 그런데 이런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요. 저평가 해소되는데 제도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2단계는. 여기서 더 한 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한국 주식에서 필요한데 첫 번째는 수출이 잘 돼야죠.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어제도 관세 얘기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려 사항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 비중을 늘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이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남북 교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충분히 한국의 주식이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여서 5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한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주가가 3천 된 건 기대감뿐이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근원적으로 이건데요. 주식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평가가 해소되고 쉽게 말해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전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PBR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얼마를 평가받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기업이 1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시가총액도 1조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한국은 그 밑으로 받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공식으로 보면 이 과정입니다. 이 PBR이 계산되기 위해서는 이 ROE와 PER이 곱해서 계산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저는 어떤 경제를 보거나 정책이라든가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안 하는 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그리고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순이익과 그리고 순자산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순자산이 낮아질수록 이 지수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순이익이 올라갈수록 이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방향성은 저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순자산을 과도하게 쌓여 있는 순자산을 낮추는 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아까 구조적인 변화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 투자를 늘려서 순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주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 집중하지만 어떻게 기업들의 이익을 올릴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이제부터는 해야 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한 게 사실은 일본이죠. 일본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PBR을 중점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향성의 투자와 개혁을 이루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수가 거의 10년이 한 4년 5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지수가 4배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니케이 225 지수인데요. 잘 보시면 그 개혁의 출발점은 2013년 지수가 한 만일 때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베로부터 출발한 뭐 세계의 화살부터 출발해서 이토 보고서라고 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지수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돼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뭐냐면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계속 기대감을 올리는 정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배당의 증가라든가 PBR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ROE를 올리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사실 전 이 일본의 지수를 보면서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증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일본의 경제가 뭐 지수가 그렇게 4배가 올랐는데 경제가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산시장의 변화는 어쩌면 경제의 진짜 모습과도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을 사실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를 한 20년간 했으니까 제가 2013년도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 사용 설명서라는 그래서 100장짜리 보고서인데요. 일본 주식을 사자. 일본 주식을 사자. 이때 시점이 언제였냐면 2013년 5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3년 5월 이때였습니다. 제가 원래 잘 맞춥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은 웃었죠. 왜냐하면 누가 지금 일본 주식을 사?
누가 지금 일본 주식을 사?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구조적인 변화가 일으키면서 저렇게 지수가 4배가 상승한 겁니다. 그만큼 자산 시장은 굉장히 큰 역동성을 갖고 충분히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뭐랄까요? 시장일 수 있다. 그래서 전 이 자산 시장이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뭐 법도 마찬가지지만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자산 시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좋은 정책들 그리고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좋은 길로 인도가 가능하다. 관건은 뭐냐? 관건은 뭐냐?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용기를 갖고 있느냐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굉장히 뭐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선거 전부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하다. 그리고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계시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선 공약에도 사실 없었잖아요. 부동산 공약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선거에 이기고 나서 가격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아쉬운 거예요. 아무 정책이 없는. 근데 이대로 나누면 강남을 넘어서서 강북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의 그런 폭이 되게 넓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그 트라우마에 또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책을 보면서 저는 자신감이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정책으로 시장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긍정적인 건 뭐냐면 굉장히 여론이 좋습니다. 어제 여기는 이제 방송이 없으니까 어제 제가 그 뉴스공장 가서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이번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여론이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항상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만약 이런 부동산 시장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자산의 구성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의 유일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그게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상당히 재미있는 강연을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그 시간도 많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쳤습니다.